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강원도 동해시 부근 해역에서 규모 2와 3대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경북 문경 인근 지역에서도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올해 한반도에서 규모 2 이상의 지진은 30차례를 훌쩍 넘었습니다.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 확진자가 1명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환자가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경남에 사는 내국인인데 증상이 발현되기 3주 안에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고 국내에서의 위험 노출력이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질 높은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해 신규 간호사 1년 훈련 과정을 제도화하고 교육 전담 간호사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간호대 입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고 현재 3년인 간호학사 편입 과정을 2년으로 줄일 방침입니다. 기존 원자력 발전시설보다 크기는 최대 100배 작으면서 안전성은 월등히 우수해 미래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의 규제 대원칙이 마련됐습니다. 모든 원자력 시설의 안전 원칙을 모두 포함하되 방사성 물질의 환경 방출을 줄이고 해체도 쉬워야 한다는 내용 등이 제시됐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첫 화성 탐사선이 촬영한 화성의 컬러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들 이미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인 탐사선 텐원 1호의 궤도선에 장착된 원격 감지 카메라가 촬영한 14,700여 개의 이미지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25일 오후 3시 55분쯤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0km 해역, 발생 깊이는 33km로 다소 깊은 위치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동해 부근에서는 지난 23일부터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소수의 사람이 약한 진동을 느끼는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이 일대 지역에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5일 오후 1시 22분쯤 경북 문경 인근 지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경북 문경시에서 북서쪽으로 10km 떨어진 지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12km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북과 충북 일부 지역에서 정지된 차량이 약간 흔들릴 정도의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을 포함해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30차례 이상 발생했으며 경북 문경시에서 올해 들어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유럽에서 매년 청소년 1,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환경청은 보고서에서 해마다 18살 이하 1,200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럽연합 소속 27개 나라를 비롯해 스위스와 노르웨이, 튀르키예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럽환경청은 대기오염 물질은 천식이나 폐기능 감소, 호흡기 감염 등과 같은 질병 위험을 높인다며 성년이 되더라도 만성 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 확진자가 1명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환자가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5일 경남에 거주 중인 내국인 1명이 피부병변으로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신고한 뒤 검사를 받고 24일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31번째 환자는 증상이 발현되기 3주 안에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고 국내에서의 위험 노출력이 확인돼 국내 감염으로 판단됩니다. 이 환자는 격리병상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으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질 높은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신규 간호사 1년 훈련 과정을 제도화하고 교대 근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간호 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서 의료기관에서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겸직 교수로 강의도 하는 임상교수제도 함께 도입해서 대학 교육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 간 차이를 좁히고 실습 위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대 입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고 현재 3년인 간호학사 편입 과정을 2년으로 줄여 간호사 추가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과도한 경쟁 압박과 극심한 취업난에 밀려 고립 은둔 생활을 자처한 서울 청년들이 13만 명 가까이 됩니다. 서울시가 취미 동아리 활동, 직업 체험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이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주변의 관심과 본인의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33살 임모 씨는 20대 시절 거의 4년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와 거듭된 대학 진학 실패가 원인이었습니다. 입시 교육에 대한 그리고 대학에 대한 열의도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런 압박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재수도 하고 삼수까지 저는 제 또래 청년들이 무서웠어요. 그들이 무시하진 않을까? A씨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는 우울증, 불안장애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세상이 싫었던 A씨는 대부분 시간을 방 안에 틀어박힌 채로 보냈습니다. 방 안에서만 자서 가끔 새벽에 편의점 나가서 뭐 사 먹고 다시 새벽에 잠들고 다시 18시간, 20시간 자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고 게임하고. 고립 은둔 생활을 하는 서울 청년이 13만 명 가까이 됩니다. 지난 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서울시가 이번엔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고립 은둔 청년을 발굴한 뒤 여러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겁니다. 취미 활동이나 동아리 모임, 취업을 위한 직업 체험을 지원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고립 청년들이 어딜 가서든 소속감이라고 느끼기는 힘들거든요.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좀 더 높잖아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좀 지지적인 자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은둔 청년을 위한 공동생활 숙소와 활동 공간도 늘려갈 방침입니다. 스스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 하는 판단을 했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청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시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시스템 등을 통해 고립 청년들을 발굴하기로 했는데 주변의 관심과 권유가 중요해 보입니다. 서울에 사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면 온라인이나 전화로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가 새로 뽑는 교원 수를 4년 뒤 최대 30% 가까이 줄이기로 했습니다. 학생 수가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줄기 때문이라는데 교사단체와 예비교사들은 현장을 무시한 계획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새로 뽑는 교사 수를 매년 300~400명씩 줄이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4년 뒤인 2027년에는 올해보다 최대 30% 가까이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학력 인구 급감을 고려하여 교원 규모를 조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 양성, 지역 간 상이한 교육 여건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였고 학생 수 감소는 이미 예상했지만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기울기가 가파른데 교사 신규 채용에도 이런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또 2025년부터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정보교과 수업을 할 교사와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기초학력 학습 지원을 할 교사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현장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학군지와 신도시에 학생이 몰리고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학급은 무려 4,600여 개가 늘었습니다. 교사가 없어서 면 단위 학교가 사라지고 교육부는 교육 현장을 편견을 앞세워 현장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이미 10년 사이 절반 넘게 줄면서 교대생의 적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규 채용보다 교사 양성 규모가 크다며 10년 넘게 이어온 교대 정원 동결 기조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연구단지의 본산인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4월 과학의 달 행사가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과학계 주요 인사와 대화를 이어가는 순서. 오늘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조윤래 이사장 모시고 올해 주요 행사와 과학 문화에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과 국민이 소통하면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관인데요. 이사장님께서 어떤 기관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 대중화, 과학기술 문화 확산,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요. 요즘 먼지가 많아서요. 67년도에 과학기술 후원회로 출발해서 70년도, 80년도에는 전 국민의 과학과 또 우수한 학생들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했었고요. 90년대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금 올해 개최하는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포함한 다양한 과학문화 활동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2008년도에 현재 과학창의단으로 변경이 돼서 기존의 과학문화 확산 외에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학교에서의 과학 수학 교육 또 창의융합교육, 또 과학올림피아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 지원 등 과학영재교육,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AI를 포함한 디지털 교육 쪽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단은 규모는 작지만은 국가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이 또 나라의 큰 힘이니까요. 과학창의재단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4월 과학의 달을 맞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단이 주관하고 있는 올해 주요 프로그램도 소개해 주시죠. 4월 과학의 달은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국공립과학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관, 단체, 또 학교에서 과학 관련 행사를 굉장히 다채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이런 과학 관련 행사가 언제 어디서 개최하고 있는지를 그런 종합적인 정보를 정리를 해서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과학창의단 과학 종합 포털인 사이언스 올해 방문하시면은 봄날의 과학산책이라는 특집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방문하시면은 전국에서 일자별로 또는 장소별로 일어나고 있는 과학 관련 행사를 종합적으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특히 이번 주는 과학의 달의 하이라이트죠.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일대에서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참여해서 보시면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일원에서 개최가 된다. 이 부분은 기억해두고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의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예년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올해는 특별하게 우리나라 이제 과학기술의 산실인 대덕연구특구, 연구개발 특구가 5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50주년과 연계해서 대전에서 개최하고요. 좀 약간 주목해서 보실 만한 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기획부터 행사 내용 준비까지 협업을 통해서 축제 규모나 질적인 내용 면에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했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고요. 대전광역시는 물론이고 대전시 소재 정부 출연연구기관 또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전체가 다 협력을 해서 축제를 만들었고 참여기관 수도 예년에 비해서는 한 170여 개 기관으로 2배 가까이 증가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올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이제 영국의 에딘버러 과학축제가 있는데 대전시의 엑스포 시민광장부터 엑스포 다리 또 엑스포 과학공원 일대를 전체를 다 포괄한 야외 공원 형태로 이제 야외 축제 형태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전시뿐만 아니라 체험 또는 저희들이 푸드트럭도 좀 준비를 해서 사실 먹거리까지도 있는 즐길 거리가 많네요. 그런 축제로 아주 재밌게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는 아마 대전시 전체가 대한민국 과학 축제로 상당히 과학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될 걸로 기대가 되고요.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전역과 또 고속터미널에서 셔틀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국 에든버러 과학축제와 같은 해외에서도 다양한 과학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 과학축제 방향성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네, 그 과학기술이 발전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를 대표한 과학축제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과학축제를 개최한다는 건 사실은 단순히 과학기술 수준만 높아서 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그 치밀한 기획과 또는 그 축제 내용을 꾸밀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주체들이 또 많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국민 많은 분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올해로 27회째인데요. 지난 26년 동안 한 650만 명의 이제 국민들이 참여를 하셨고 저희들이 과학기술이 좀 더 국민에게 친숙하고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과학축제는 또 단순하게 행사를 넘어서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또는 기업이나 민간 주체들이 과학기술을 매개로 해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적인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축제를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올해는 이제 글로벌 과학축제와 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또 대전시와 같이 함께 노력해서 준비를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이번에 그 대한민국 과학축제 같은 이런 축제는 과학과 시민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과학문화 전파에 있어서 창의재단의 역할 그리고 대한민국 과학축제의 의의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대한민국 제가 뭐 재단이 좀 지향하는 과학기술 문화의 목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과학기술 문화는 뭐 과학을 뭐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사회적 과학 효과가 큰 그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적응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어떤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좀 더 나아간다 그러면은 단순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좀 합리적으로 좀 사고하고 또 과학적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합리적인 토론과 또는 숙고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데 과학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그 사이언스 캐피탈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과학문화 자체가 사회 전반의 어떤 합리적인 문화 또는 국가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그런 자본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런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2023년 사이언스 캐피털 과학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창의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좀 추진할 예정이신지 새로운 시도가 있으시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재단이 올해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사실 기존에 해왔던 것도 있습니다만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과학기술인들이 좀 사회에 대한 관심과 좀 책임감을 갖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연구를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줌으로써 결국 이제 우리 국가 과학기술 정책이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와 또 관심을 확보할 수 있는데 좀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민간 과학문화 활동 주체들과 재단의 좀 협업을 좀 더 기존에 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이제 저희들 그 과학문화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과학 강연가나 과학 커뮤니케이터 또는 작가분들 또는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굉장히 활동 주체들이 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해는 그런 주체들이 모여서 이제 과학문화 민간협의회라고 단체를 만들었고 저희들이 지난해 과학축제도 그렇고 올해 과학축제도 과학문화 민간협의회를 공동 주관 기관으로 해서
저희 재단과 협업에 좀 영역을 좀 넓혀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그 부분은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은 사실은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과학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좀 소외 지역 또는 배려 계층에 대해서 좀 과학문화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서 과학문화에 있어서의 어떤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해서 이사장님께서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YTN 사이언스 시청자분께 한마디 그리고 마무리 말씀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목이 좀 꽉 잠겨가지고 시청자분들도 듣기 좀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해 말씀드리고 YTN 사이언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과학 전문 방송 채널이고요. 네. 최신 과학기술 발전이나 또는 뉴스 이슈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고 계셔갖고 제가 알기로는 전문 방송 채널 중에서는 그래도 시청률이 높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시청자분들도 사이언스 TV에 YTN 사이언스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번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한민국 과학축제,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외 도시명 축제로 특별하게 준비를 한 만큼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학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축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학을 제대로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대전을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조윤래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첫 화성 탐사선이 촬영한 화성의 컬러 이미지들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중국 국가항천국과 중국과학원은 24일 안후이성 허페이시에서 열린 중국 우주의 날 행사에서 일련의 화성 컬러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이미지는 2021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8개월간 자국 무인 탐사선 텐원 1호 궤도선에 장착된 원격 감지 카메라가 촬영한 14,757개의 이미지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다고 관영통신 신화사가 보도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은 기존 원전보다 작으면서도 1000배나 더 안전해서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소형 모듈 원자로는 혁신적 설계 기술에 맞는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 대원칙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양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증기발생기나 냉각제 펌프 등 주요 설비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기존 대형 원전과 달리 하나의 용기에 담아 크기가 최대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발전 용량은 대형 원전의 3분의 1까지 가능하고 모듈 조립 방식이라 공사 기간이 짧고 건설 비용도 저렴합니다. 사람 개입 없이 중력과 같은 자연 현상으로 원전 내부를 냉각시키는 방식이라 안전성도 높습니다. 중대사고 발생 확률은 10억 년에 한 번으로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전기 출력을 조절할 때 기존 원전처럼 붕산을 쓰지 않아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도 적다는 장점을 지녔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SMR은 사고가 났을 때 전혀 전기도 필요 없고 사람의 조작도 필요 없이 사고를 완화할 수 있는 계통들이 구비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SMR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SMR 안전규제 방향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모든 원자력 규제에 적용되는 안전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는 일반 원칙 아래 규제 관점과 방식, 기준, 체계 등을 담은 기본 방향, SMR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설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잠재적 피폭 위험을 낮게 유지되도록 최적화하고 방사성 물질의 환경 방출을 줄이며 해체 역시 쉽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시됐습니다. 규제기관이 앞으로 이 ISMR에 대한 규제 방향을 선도하고 기준을 먼저 제시해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SMR을 개발할 수 있도록 등대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SMR은 전 세계에서 80여 개의 모델이 개발되고 있지만 표준화된 기술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5년 말까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의 표준 설계를 마무리한 뒤 2026년 표준 설계 인가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안전규제 방향 제시를 통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종 승인까지의 시간을 단축해 소형 모듈 원자로의 해외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명입니다. 국내 최대 원자력 분야 전문 전시회인 국제원자력에너지 산업전이 경북 경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산업전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 커졌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참가자들이 기존 원자로와 비교하며 장단점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해 해외 시장을 노리는 차세대 한국형 원전 APR 1400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원자력 산업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 산업전이 경북 경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이번 산업전을 계기로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했던 원자력 업계가 다시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속히 그런 어떤 훼손된 공급망을 복원하고 참여하는 세계 여러 국가들과 함께 특히 코로나19로 끊어진 산업 전반의 네트워크를 되살리는 기회가 될 거로 기대했습니다. It's a joy to be here after the pandemic and finally to gather everybody, to reconnect with everybody, and because we've been too long separated, and that is the first target. 산업전과 함께 원자력 기술 관련 국제 학술 대회도 10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원전 수출에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됐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산업화에도 신경을 써서 이 중소기업들이 동반으로 해외에 진출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 동해안에 많은 수의 원전이 가동되는 만큼 정부 정책에 맞춰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최근 배승하 양 사건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습 음주 운전자들은 형량을 낮추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회원수가 7만 명인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신을 음주운전 사진, 즉 4번 처벌받았다고 소개하면서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됐는데 어머니 암 진단서를 제출하면 효과가 있을지 물어봅니다. 게시글 아래에는 할 수 있다, 힘내라는 응원 댓글이 줄줄이 달립니다. 음주운전을 거듭해 저지르고도 반성을 모르는 모습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형량을 줄이는 걸 돕는 전문 업체들도 여러 곳입니다. 한 업체에 연락해봤더니 50만 원을 내면 반성문부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까지 모든 서류를 준비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생활비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으로 해서 반성문을 좀 써드리고 수료증은 바로 오늘 안에 다 이제 발급이 되고요. 상담사 의견서까지 이분은 정말 교육을 잘 들었다라는 또 의견서가 나가요. 구형량을 낮출 요령이라며 음주운전 근절 1인 캠페인을 해보라고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옷을 한 3-4벌, 5벌 정도 가지고 나가셔서 이제 갈아입고 며칠 동안 한 것처럼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끝내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누가 확인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가벼운 처벌을 받을 방법을 이처럼 손쉽게 알아낼 수 있는 데다 음주운전에 유독 관대한 사법부의 오랜 관행까지 겹치며 상습 음주운전이 양산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재범률은 상당히 높아서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절반에 가까운 16만 2천여 명이 2번 이상 적발된 이른바 상습범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여러 횟수의 반성문 제출,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는 반성문 제출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만큼 엄연한 중범죄입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더 나오기 전에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재판에서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몰랐고 뺑소니도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자 재판부가 직접 검증에 나선 겁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10살 이모군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SUV 차량을 몰던 30대 남성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뒤 그대로 20여 미터를 더 운전해 자택 차고에 차를 댄 뒤에야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 A씨를 구속 기소했지만 A씨는 법정에서 사람이 아닌 과속방지턱을 밟은 줄 알았고 주차한 뒤 곧바로 사고 장소로 돌아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현장을 직접 검증하기로 하고 검찰과 A씨 측 변호인, 피해자 측 변호사와 함께 사고 현장에 모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요청대로 과속방지턱을 가장 주의 깊게 확인했는데 A씨 측 변호인은 직접 현장을 보자 생각보다 턱이 낮다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블랙박스도 함께 확인했는데 이군을 친 A씨가 하고 놀라며 차고 앞에서 차를 세우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주차한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는데 5초가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증을 마친 재판부는 과속 방지턱의 높이가 도로와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다며 방지턱으로 착각할 정도인지 확인했지만 평가는 나중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사고 직후 바로 차에서 내렸으면 좋았겠지만 먼 거리에 주차하지는 않았다면서 뺑소니 여부도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법정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제123차 회의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칠 경우 최대 징역 7년 6개월,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또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면 치상은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치사는 15년까지로 늘어나고 여기에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까지 한다면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추가 설정됐고 처벌 불원 등 벌금형 선택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여행을 갔다 돌아와 보니 주차장에 세워뒀던 자신의 외제차가 사라져 있었다는 황당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차를 훔쳐간 사람은 다름 아닌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는데 차량은 이미 수출업자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오피스텔 주차장에 들어온 남성. 주차된 외제차 쪽으로 다가가선 자연스럽게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탑니다. 이내 시동이 걸린 듯 후미등에 불이 들어오고 차량은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지난 19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A씨는 주차장에 세워뒀던 차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찾아 CCTV를 확인했고 이틀 전 같은 건물에 사는 40대 남성이 차량에 접근하는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마침 키를 놔두고 차에 키를 놔두고 왔어요. 어차피 집이니까 차를 안심하고 놔두놓고 갔는데 19일 날 다시 돌아와 보니 차가 없던 거예요. A씨가 직접 이웃을 찾아갔더니 남성은 차가 며칠째 그대로 서 있어서 호기심에 접근했는데 차문도 열리길래 다른 마음을 먹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브로커를 거쳐 차를 팔아넘겨서 1,200만 원도 챙겼다는 겁니다. 업자가 보낸 탁송기사가 차를 가져가는 모습 역시 주차장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차주 A씨는 업자에게도 전화해봤는데 업자는 GPS 제거 작업까지 마쳤다면서 차를 돌려받고 싶으면 2천만 원을 달라고 되레 요구하고는 이후엔 연락을 끊었습니다. 당황스럽죠. 그냥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저는 안 믿겨요. 차를 가져갔다는 게.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한 뒤 직접 불러 범행 동기를 캐물었습니다.
또 브로커와 업자가 도난 차량인 것을 알면서도 차를 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Ton muss halt aufpassen. Das auf jeden Fall. 소셜미디어가 급격히 발달하면서 자신만 뒤처지거나 유행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낄 때 불안감과 소외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한길 사람 소근에서는 자신만 소외된다는 불안감, 포모 증후군이 왜 생기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극복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포모 증후군, 이름이 참 생소한데 SNS가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더 주목받는 개념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이 포모 증후군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포모 증후군은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Fear of Missing Out의 앞글자를 딴 포모와 증상을 뜻하는 신드롬이 결합된 용어로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 증상을 뜻합니다. 네. 우리말로는 소외 불안 증후군 또는 고립 공포감이라고 합니다. 포모는 처음에 마케팅 용어로 사용되었어요. 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한정 수량, 매진 임박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제품의 공급량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구매를 유도합니다. 이는 집단 흐름에서 벗어나기 두려워하는 인간의 본성인 소외 불안을 구매 행동으로 유인하는 전략입니다. 최근엔 재테크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보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도 많았죠. 네. 포모 증후군은 마케팅 용어로 시작해서 사회 병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심리학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남들과 내가 좀 다를 때 불안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집단 흐름과 또 나의 흐름이 좀 다를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게 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네,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5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1단계 욕구인 생리 욕구부터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별화되는 첫 지점이 사회적 욕구인 소속 욕구입니다. 인간은 생리 욕구와 안전 욕구를 충족하면 집단을 이루고 소속되어 동료들과 교제하고 인정받고 싶은 소속과 애정 욕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하고 타인과 연결되지 못하면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통을 느끼고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면서 불안과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소속감 결여는 사회적 감정의 결여와 같아서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집단에 소속되고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자, 얼마 전에 사실 벼락거지라는 그 단어도 있었는데 이게 투자 광풍이 불면서 너도 나도 투자에 뛰어들었던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자, 이런 게 포모를 이해하기 쉬운 어떤 사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맛집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취미로 즐겁게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남들이 줄을 서서 먹는 식당은 한겨울에도 몇 시간씩 기다려서 꼭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거기 핫한 맛집인데 가봤어?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유행에 뒤처지기 싫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나도 하고 나도 알아야 하는 마음이 본능 속에 있는데요. 나도 그 식당에서 먹어본 사람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겁니다. 또 몇 년 전 10대들 사이에서 모 브랜드 패딩이 유행했었죠. 부모 등골이 휘청할 정도로 비싼 금액 때문에 부모 등골 브레이커로 불렸지만 친구들은 모두 있는데 나만 없으면 소외감이 느낀다는 자녀의 이야기에 금액이 부담스러워도 구매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 밖에도 타인의 SNS를 보면서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재밌고 멋지게 사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도 포모의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저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만약에 저런 분들이 모두 포모 증후군이라면 우리 모두 포모 증후군을 앓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아니겠죠. 포모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 좀 내가 포모 증후군을 앓고 있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누구나 불안한 마음은 느낄 수 있죠. 정도의 차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요. 포모 증후군의 증상으로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네. 1번, 주위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나도 해야만 할 것 같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질투심과 소외감이 느껴진다. 2번, 유행하는 물건은 일단 사고 본다. 3번, 대화할 때 내가 모르는 주제가 나오면 불안하다. 4번, 모임이 있으면 무조건 참석해서 분위기를 따라가야 마음이 편하다. 5번, 여행지에서 남들이 여기 오면 꼭 봐야 한다는 곳은 필수 코스로 정한다. 6번, 핫한 장소나 음식은 반드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다. 7번, 대화에 끼려고 주변 사람들이 재밌다는 드라마를 취향과 상관없이 본다. 8번, 주말이나 휴일에도 인맥 관리 때문에 SNS를 손에서 놓기 힘들다. 이 8가지 증상 중에서 5개 이상을 체크했다면 포모 증후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에 사로잡혀 사는 듯한 네, 그런 좀 답답함이 느껴지는데요. 소외감이나 질투심이 좀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또 중요한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 포모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던 미국의 벤처 투자가인 패트릭 맥기니스는 매주 금요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면서 하룻밤에 파티 7개를 다니다가 이 포모라는 표현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포모 증후군이 부각된 결정적 계기는 SNS의 확산이죠. 현대인들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SNS에 매달리는데요. 더 빨리, 더 새로운 정보를 강박적으로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하거나 식사를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누가 어떤 정보를 공유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요즘 어떤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다니는지 습관적으로 타인의 행위를 관찰하고 정보를 얻습니다.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일수록 강박적으로 SNS를 이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렇게 포모 증후군은 반복적이고 강박적으로 염려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심리적으로 가상의 고립을 만들어서 불안해하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으로 가상의 고립을 만들면 이게 좀 불안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포모는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 사회 불안 등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됩니다. 이 부정적 정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사회적 고립이나 소외의 정도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욱 부채질해서 부정적 정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포모를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불만족스럽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끼쳐 정신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포모 증후군은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는 동시에 관계의 욕구가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외되기 싫은 소속감의 욕구 때문이죠. 그런데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심리적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공허함이 증폭될 때 SNS 중독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NS 중독은 부정적 감정의 만성화, 대인관계 기피 등의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예. 이 포모 증후군이라는 게 그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대부분 있는 증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포모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2가지 정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싱글 태스킹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동시에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이 사회적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지만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싱글 태스킹 상태입니다. 2개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하면 할수록 집중도가 떨어지고 일의 효과도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지금 현재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싱글 태스킹이 포모 증후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번째는 불안감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이 중요합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려면 SNS나 기계와 나누는 대화보다 사람과 마주하고 나누는 깊은 대화가 필요해요. 상대와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대화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기회들을 생각해내느라 대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면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불안과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힘들겠죠.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직접 대면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진짜 관계를 통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느낀다면 포모 증후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요즘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기보다는 그저 좀 유행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을 듣고 내 이야기다 싶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좀 잠시 내려놓고 주변인들과 깊은 대화를 좀 나눠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강수 관측의 오차를 최대 42.5%까지 줄인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와 일본 도쿄대 공동 연구진은 인공위성의 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 관측을 이용해 지상 강수량을 추정하는 새로운 기계 학습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강수 여부를 인식하는 분류 모델과 강수 강도를 추정하는 회귀 모델을 통합해 동시에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기존보다 강수량 오차를 최대 42.5%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는 물체가 방출하는 전자파를 관측하는 센서로 강수량 추정에서는 빗방울에서 방출되는 마이크로파의 방사 강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값으로 강수량을 추정합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창립 16주년을 맞아 극한 소재 실증 연구 기반 조성으로 소재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환 재료연구원 원장은 실증은 올바른 질문을 통해 참과 거짓을 사실에 비춰 검사하는 일인 만큼 재료연은 실증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극한 소재의 실증 연구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재료연은 우수 연구 활동과 업무 능력을 선보인 개인과 조직을 대상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표창과 한국재료연구원 원장 표창 등을 수여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표준연구원 대전본원에서 식품의약품 방사능 분야 측정 표준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두 기관이 구축해온 식품의약품 방사능 분야 협력 체계에 나노의약품을 추가해 시험 분석 능력과 측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표준물질 개발과 시험 분석 시행, 기술시험법 기준 마련 등에 힘을 모으고 연구시설과 장비를 공동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중국의 명의 30인의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 등을 담은 중국 제4기 국위대사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위대사에는 상한론과 의사문헌 등 기초의학 분야와 소아과, 노년병과, 침구과 등 임상의학 분야 전문가가 고루 포함됐으며 우리 민족인 조선족 중의사로는 최초로 남정 진인성 중의원 교수가 포함됐습니다. 국위대사는 중국 정부가 우수한 중의학 문화를 발양하고 원로 중의사들의 학술 사상과 의술을 효율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 5년마다 30인의 중의사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강원 동해시와 경북 문경시 인근에서 수차례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30건을 넘겼습니다. 언제든 경주, 포항 지진처럼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데요. 평소와 전기, 가스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비상용품을 챙겨놓는 등 지진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